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언어 논리 심화 강의 첫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자, 다들 잘 지내셨죠? 네. 자, 일단 상황 판단까지 이제 달려가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언어 논리 되겠습니다. 다들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피셋 학습은 좀 못하셨죠? 아무래도. 네, 원체 2차 과목이 이제 양쪽으로 많고 빡시다 보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2차 과목에 이제 좀 집중하셨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5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네, 강의 계획서를 지금 이제 네, 보시면 기본 과정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대충 아니까 기본 과정 때와 마찬가지로 초반에 논리학 부분부터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회차 정도까지 이제 논리학으로 쭉 진행을 할 것이고요. 지금 교재는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유형별로 앞부분에 이제 이론 파트가 따로 있었는데 이번 심화 교재 같은 경우는 이론 파트는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바로바로 이제 문제로 들어가는 식이고 지금 이제 우리 교재는 전반부가 사실적 이해, 독해, 그 다음에 추론형 문제. 독해 문제가 아무래도 양이 많습니다. 이게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출 문제를 쫙 다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80번대까지 이제 있죠. 근데 뭐 이제 이런 쪽 문제들은 다 다루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 뭐 분절적 정보 처리에 따라서 그냥 바로바로 이제 정답이 딱딱딱 나올 만한 것들은 그런 것들은 우리 회차도 뭐 길지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좀 건너뛰고 좀 고민거리가 있는 것들, 정보 구조가 복잡한 것들 이런 거 중심으로 이제 사실적 이해, 그 다음에 이제 추론형 구조는 그렇게 이제 한 2회차 정도 할애해가지고 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세 번째 챕터가 논리와 퀴즈 부분이죠. 요게 지금 이제 일단은 좀 가제본 형식으로 나온 건데 그래도 제본이 상당히 좀 깔끔하게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정식 교재 나온 거랑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요. 일단 486페이지부터 오늘은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논리와 퀴즈 파트. 이 부분에서는 18년부터 25년까지 그 논리학 문제랑 그 자리 배치 같은 거 하는 퀴즈형 문제를 따로 이제 구분은 안 했고요. 그냥 문항 번호대로 쭉 배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순서상으로는 그러니까 앞에서 이렇게 먼저 논리형 문제 풀었다가 그 다음에는 배치형 문제 풀었다가 다시 논리형 문제 풀었다가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구분 없이 그냥 쭉 문항 순서대로 나갈 거고 지금 40번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논리 쪽은 웬만하면 다 다룰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좀 어려워하시는 파트가 이쪽일 거니까. 그리고 이제 3회까지 이제 할애를 한 이유는 일단은 2회차 정도까지 하면 40번대까지는 대충 나갈 것 같아요. 뭐 다 못 나가더라도 3회차 한 1시간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추가로 이제 입법고시에 출제가 되었었던 이런 논리구조형 문제들 상대적으로 이제 입법고시의 논리 문제들이 가장 스타일이 비슷하면서도 난도가 살짝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좀 추가적으로 이제 학습을 하면 논리 파트와 관련되어서 등장할 웬만한 어떤 패턴들 막혔을 때 어떻게 이제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단초 찾는 작업은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논리학 퀴즈 파트 하고 앞부분에 독해 추론형 문제 하고 마지막 후반부는 논증 구조 문제로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86페이지부터 진행을 할 거고 일단은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아주 간략하게 자 논리학과 관련된 이론 살짝만 다시 좀 리마인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조건 명제죠. 그래서 이제 다들 기억에서 아직 다 사라지진 않으셨겠지만 연원 명제부터 해가지고 세 가지 명제의 종류, 그 다음에 스타일, 조건 명제에 집중해가지고 정리하겠습니다. 연원 명제는 별로 어려운 거 없었죠. P 그리고 Q라는 연원 명제, 요 녀석을 이제 참이라고 설정해서 지문에서 제시를 해주면 그냥 이 자체에서 우리는 오케이 앞에 것도 참이고 뒤 것도 참이다 이런 확정적인 정보를 바로 도출할 수가 있었고 이런 연원 명제가 조건 명제에 이제 정권에 놓이게 되면 이제 다 아시니까 그냥 바로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구도는 얘가 둘 다 참이라는 게 보장이 되어야지 이 조건 명제의 정권 긍정 공식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녀석의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이러한 선언명제식 조건명제 구조, 선언명제가 전권에 놓여 있는 요 형태보다는 상대적으로 전권 긍정 도출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리고 요거 바로 뭐 연동돼서 나오지만 선언명제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좀 확장 형태의 양도논법이나 아니면 뭐 기류법 같은 것들을 적용하는 것도 이런 구도일 때는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좀 더 이제 가시적으로 눈에 좀 들어오는 편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다 이제 기억이 나시죠? 문제 푸는 과정 속에서 찾아봤었죠. 연언명제는 뭐 이 정도로만 정리하고요. 자, 그다음에 선언명제. 선언명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 선언명제가 주어졌을 때 적어도 하나 이런 형태가 주어지면 포괄적 선언명제라는 거. 그래서 포괄적 선언명제는 세 가지의 경우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PQ의 어떤 참거짓 값을 확정짓지 못하지만 만약에 이제 어느 하나가 거짓이라는 것이 주어진다면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참이 되는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 그래서 뭐 이미 다 이제 학습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흐름, 어느 하나가 거짓이 됨으로써 다른 하나가 참이 되는 그런 구도가 결과적으로는 not P 또는 Q의 형태일 때 얘가 거짓이 되는 것이 P가 참인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P가 참이라고 주어지면 자동적으로 Q는 참으로 확정된다. 이런 형태로도 진리함수적 동치 구조를 도출할 수가 있는 것이었죠. 진리함수적 동치는 은근히 쓰이는 구도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제 조건명제 부분에서 요 녀석을 부정했을 때 P 그리고 not Q 이걸 다시 부정을 하면 드모르간 법칙에 따라서 not P 또는 Q가 된다는 것을 통해서도 이제 도출할 수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논법을 통해서도 선언 3단 논법의 논리가 사실상 이 흐름을 보여주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식으로도 얘랑 얘의 동일성을 이제 포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선언 명제와 관련되어서 이제 가끔씩 등장하는 구조가 이러한 형태였죠.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참이지만 근데 둘 다 동시에 참일 수는 없다. 네, 이런 형태의 구도가 나온다면 아래쪽에 있는 이러한 베타적 선언명제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말로도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식 형태로 정리가 되어서 요거 두 가지가 뭐 같이 어떤 한 문장에서 나올 수도 있고 따로 이제 어떤 진술들에서 이제 도출된 결과로서 요 두 가지가 주어지는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복합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온다면 요 두 가지를 합쳤을 때 양자는 테일적 구도다, 베타적 구도가 되기 때문에 딱 이렇게 두 가지로 확정이 되는 형태였죠.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언명제와 관련된 정보 구조는 충분히 뭐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제 사실상 제일 중요한 조건명제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조건명제는 조건명제 자체가 주어졌을 때 이 조건명제가 참이라고 주어진다면 아까 선언명제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첫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행에 해당하는 요 케이스들이 다 참으로 보장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녀석들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보통 이렇게 전권 긍정의 형태 아니면 후권 부정의 형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우라고 불리는 후권 부정의 구조까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활용되는 논리적인 어떤 정보 추론의 구조였죠. 그래서 이와 같은 조건 명제와 관련돼서는 뭐 이제 첫 번째는 이런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3단 논법적 구도였습니다. 전권이 참이면 후권이 참, 전권이 거짓이면 후권이 거짓이 된다는 것이었고, 그다음 뭐 방금도 적었지만 요 두 번째 행의 요 참과 거짓의 구조가 실질적으로 이제 기호화를 했을 때 P는 참인데 Q는 거짓인 조건이 주어지게 된다면 그러면 이 구도가 결과적으로는 이 두 번째 행에 해당하는 P면 Q이다가 유일하게 거짓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요 구도상 얘가 P면 Q이다의 조건 명제에 대해서 부정의 구조. 얘가 참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면 당연히 이건 못 나올 것이고 만약에 이 녀석에 대해서 참거짓 구조가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을 때 이 녀석이 주어진다면 얘가 거짓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뭐 이 녀석과 관련돼서는 P면 Q이다라는 이런 형태의 진술 구조가 나왔을 때 뭐 다음 진술들이 뭐 전부 거짓일 때 또는 여러 가지 진술들이 나와 있을 때 이 중에 하나는 거짓일 때, 거짓일 때가 아니고 거짓이다. 네, 이런 형태의 진술 구조가 이제
거의 보통 본문상에 있으면 마지막에 등장하죠. 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 이런 형태가 주어졌을 때 1차적으로 먼저 찾아야 될 어떤 그런 모순 구조의 어떤 그런 패턴은 A 그리고 not B 저기 위에서는 A이면 B 이런 형태의 구조가 취해져 있으면 이 두 녀석이 서로 모순 관계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나머지 진술들은 다 참이라고 확정 보장을 하고 이제 정부 처리를 하면 된다는 거야 형태. 요게 이제 우리가 참거짓이 나눠져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 구도에서 많이 봤었던 패턴이죠. 여기서 이제 조금 더 확장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가장 직접적인 어떤 모순 구조를 취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 조금 가변적으로 A 그리고 B 그리고 C A이면 B 그리고 C 일단은 A이면 B도 어쨌거나 참이 되는 형태인데 얘는 A이면서 동시에 납비니까 얘처럼 가장 기본적인 모델 구조는 아니지만 결국 얘와 얘도 동시에 참일 수는 없게 된다는 거 역시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완벽한 모순 관계는 아니게 됩니다. 이 녀석은. 하지만 어차피 이제 하나만 거짓인 진술 구조가 이제 설정되는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어차피 동시에 참일 수가 없으니까 요 녀석들에서 후보를 좁히고 나머지 것들은 참이라고 그렇게 보장하고 들어가면 되는 그런 구도였죠. 그래서 뭐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거짓인 진술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1차적인 목표는 이런 형태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명제에 대한 부정 구조, 거짓 구조를 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우선적으로 기준 잡아서 얘에 대응되는 조건 명제 형태가 뭐가 있는가 이렇게 찾아 나가는 형태로 정리해 나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이었습니다. 문제에 따라서는 우리 그 사신 문제 기억나시죠? 사신 3명이 있고 3가지씩 진술을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연원 명제 사이에서 어떤 충돌 같은 것들도 있었죠.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동시에 참일 수 없게끔 만드는 거는 꼭 모순은 아니고 반대 구도로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었다는 거는 이미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제 선언 명제 구조에서 이미 정리했었던 것이지만 이와 같은 조건 명제를 다른 형태로 이제 돌릴 수 있는 게 not P 또는 Q의 구조이죠. not P 또는 Q의 구조 자체로 돌리는 것보다는 보통 이제 우리가 문제 상황에서 얘 형태로 주어진 거를 다시 조건 명제 형태의 구조로 돌렸을 때 그때 뭐를 취하는 게 좀 이제 수월해지는가? 네, 규律법. 사실상 규律법과 양도론법은 동전의 앞뒷면 같은 그런 구조였죠. 양도론법. 네, 규律법이든 양도론법이든 확정적인 정보가 딱 안 보이는 그런 문제 구조. 네, 선택지를 보더라도 추가적인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정답을 딱 도출해야 되는 어떤 확정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되는 그런 문제 스타일일 때 본문에서 이제 적분 명제들만 주어지거나 이렇게 선언 명제가 막 포함된 형태로 미확정 형태의 정보만 주어졌을 때 규律법이나 양도론법을 사용하려면 우리한테 익숙한 거는 이런 구도일 때 더 눈에 잘 들어오죠. 방금 봤었던 어떤 그런 대칭 구도 말고 not P여도 Q고 P여도 Q인데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다시 치환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P 또는 Q의 구조죠? P 또는 Q의 구조. 그러니까 P 또는 Q, 그 다음에 P면 Q. 실제 이제 지문상으로는 이런 형태가 아니고요. 이런 형태로 두 가지가 주어져 있으면 그러면 얘를 not P이면 Q이다. 이렇게 싹 바꿔버리면 P면 Q고 not P여도 Q니까 Q가 확정이구만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선언명제 구조로 되어 있으면 이게 사실 조금 가시성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이렇게 바로바로 이제 치환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양도론법이건 규律법이건 이렇게 좀 찾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규律법 같은 거를 쓸 때 이 구도를 상대적으로 좀 쓰는 편이다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 이 조건 명제와 관련되어서 이제 또 가끔씩 등장하는 패턴이 이게 이제 조건 명제가 선택지에서 A이면 B다. 이런 형태의 진술 구조로 나온 것이 과연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요거를 따질 때 이제 선택지상에서의 진술 구조가 조건 명제 형태의 구조일 때 얘들을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이제 참 거짓 판단하면 되는가? 본문에 나와 있는 진술 정보 쫙 정리하고 그냥 A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지문의 논리 연설을 통해서 B가 나오면 그냥 참이라는 게 바로 보장이 되는 그런 구도이죠.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 찾아나가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따라서는 가끔씩 이런 형태의 구도가 있었죠. 그냥 본문 자체에서 not A라고 이미 확정되어 있으면 조건 명제의 정권이
거짓이 되네? 그러면 B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하더라도 조건명제 전체는 참이 된다. 이런 형태로 조건명제식 진술구조가 선택지에 있을 때 이 선택지의 전건에 해당하는 정보가 그냥 미리 거짓이라고 주어지면 후건에 대한 진위 여부 판단은 필요 없이 이 문장 자체가 이 명제 자체가 참이 된다. 그래서 기억은근제 참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가 있었죠. 똑같은 식으로 이 조건명제 진리표상 후건이 참으로 설정이 되면 전건의 참거짓 여부와 상관없죠. 얘도 마찬가지죠. 딱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만 해당하기 때문에 후건이 B가 확정적으로 참인 게 보장이 되어도 요거는 몰라도 마찬가지로 조건명제 자체는 참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명제와 관련되어서 문제가 되는 지점이 가장 많았었고 이와 같은 형태로 정보 처리를 일단 많이 해 나갔으면 됐습니다. 자, 이제 뭐 이제 조건명제와 관련된 정리 요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사실상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다시 이제 뭐 상기시키거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뒤쪽에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동치 규칙과 그다음에 추론 규칙인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풀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486페이지. 네. 첫 번째 문제. 2018년도 14번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진술 구조가 딱 보니까 조건명제 같은 것들이 이제 섞여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맨 마지막 문장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예측 중 두 예측은 옳고 나머지 두 예측은 그르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짓이 포함된 문제 구조가 되는 것이죠. 네. 왜요? 아, 지금 이제 혹시 요 색깔 책입니까? 아, 그렇죠. 이게 그 원래 있던 판이에요. 그걸로 사신 모양인데 지금 이게 그 품절이 됐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가제본 형태로 제작을 별도로 해가지고 이거 사신 분들 기준에서는 486페이지고 그 책 기준으로는 426페이지일 거예요. 챕터 3. 구성은 거의 똑같습니다. 다만 이제 요 녀석은 25년도가 포함이 안 되는데 그거는 일단 그 책으로 진행을 하실 거면 제가 나중에 그냥 프린트 형태로 드릴게요. 두 분은 그 가제본으로 사신 거죠. 그래서 이제 페이지는 486과 426, 60페이지 차이 납니다. 자, 아무튼 이제 준비되셨죠? 자, 오랜만에 다시 감각을 되살리면서 첫 번째 문제부터 이제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까봅시다.
자, 이 정도까지 보는 걸로 합시다. 두 시간이 아니고 2분 30초, 40초 지났습니다. 자, 여전히 이렇게 잘리는 건 똑같구만. 다음 글의 내용이 모두 참일 때 반드시 참인 것만에 모두 고르라고 돼 있고. 자, 일단 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있는 문장들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죠. 자, 일단 갑정 예측을 했는데 맨 밑에 거부터 을의 예측과 병의 예측 중 적어도 한 예측은 그르다는 것과 내 예측 중 두 예측은 옳고 나머지 두 예측은 그르다는 것이 밝혀졌답니다. 일단은 뭐 이렇게 을, 병 안에서 일단 찾으라고 범위를 좁혀줬기 때문에 뭐 판단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작업을 해봐야 되겠죠. 갑의 진술, 가영이는 미국에 가고 나준이는 프랑스에 갈 거야. 자, 이 녀석 같은 경우 간단하게 가영이는 미국 가고 나준이는 프랑스에 갈 거야. 네. 두 번째, 나준이가 프랑스에 가지 않는다면 나준이가 프랑스라면 가영이는 미국에 가지 않을 거야. 자, 세 번째, 나준이가 프랑스에 가고 다석이가 중국에 가는 그런 경우는 없을 거야. 자, 이 녀석은 연원 구조를 부정하는 거니까 바로 뭐 정리해도 되겠죠. 선언 명제 구조가 되죠. 네, 그래서 나준이가 프랑스에 가지 않거나 나프이거나 또는 다석이가 중국에 가지 않거나 둘 다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하나는 안 간다. 마지막 정의 진술, 다석이는 중국에 가지 않고 가영이는 미국에 가지 않을 거야. 이건 연원 명제. 네, 이렇게 일단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뭐 이제 을이나 병 중에 적어도 한 예측은 그러다고 했으니까 을의 예측부터 먼저 이제 부정 구조로 접근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문제가 없는가 아니면 어떤 충돌이 발생하는가 이런 식으로 따져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을의 진술이 부정된다고 하면 거짓이라고 하면 그러면 조건 명제에 대한 거짓 구조가 되는 거니까 정권은 참, 나영이 프랑스 안 가는 게 참이고 그다음 가영이는 미국에 가는 게 참이 되죠. 이렇게 이제 도출됐을 때, 자, 나영이는 프랑스에 안 가고 가영이는 미국에 갑니다. 그러면 요 녀석 거짓되죠. 그 다음에 정의 진술에서도 가영이가 미국 간다는 것 때문에 요 녀석이 부정되기 때문에 얘가 거짓이라고 가정했더니만 추가로 두 명이 더 거짓이 돼 버립니다. 바로 이제 판단되죠. 그렇기 때문에 요 케이스는 안 되는구나. 즉 어차피 두 예측 중 적어도 한 예측이 그런 거니까 얘는 참이고 병이 거짓이겠죠. 네, 이런 형태로 이제 바로 좁혀집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요 구도로 이제 확정 지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 녀석은 참, 그 다음에 얘가 거짓이 되죠. 예, 마침 이제 선언 명제에 대한 거짓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건 정보 정리가 아주 쉬워지죠. 나영이 프랑스 갑니다. 그 다음 다석이는 중국에 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얘 때문에 요 녀석 거짓되죠. 그러면 어차피 이제 이 경우의 수로 확정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셋 다 간다. 셋 다 잘 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기억만 맞는 것으로 딱 판단이 이루어지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참거짓 구도긴 했지만 범위를 확 좁혀줬기 때문에 출발점 금방 찾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 어떤 논리적 추론 구조는 아주 단순 구조였기 때문에 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차적으로 쭉 논리형 문제만 나오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녀석은 약간 좀 배치 구조의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세 개 지역에 수의 대비 구도가 나옵니다. 수의 대비 구도 같은 것들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되는데, 요거는 기본 이론 과정 때 다뤘었던 문제 같은 느낌도 좀 들고, 그때 이제 2018년도 기출 문제도 간간히 포함이 돼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한 달 넘게 지났기 때문에 또 많이 휘발됐죠.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3분경과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자, 봅시다. 내용은 모두 참입니다. 자, 전반부. 대한민국의 모든 사무관은 세종과천 서울청사 중 하나의 청사에서만 근무하며 새 청사의 사무관 수는 다른데 세종청사의 사무관 수가 서울청사의 사무관 수보다는 많답니다. 실제로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서울보다는 세종청사가 더 많습니다. 과천이 이제 어디 위치하는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그다음 새 청사 중 사무관 수가 두 번째로 많은 청사의 사무관은 모두 일자리 창출 업무를 겸임한다. 그러니까 이 모두라는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 청사 사무관이면 일자리 창출 업무 겸임 이렇게 조건명제식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미리 앞당겨서 일자리 창출 업무를 겸임하지 않는 사람은 이들 중 을뿐입니다. 을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자리 창출 업무를 겸임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 세청사 중 두 번째는 안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을과 관련된 추가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청사는 아니다. 자, 그다음 새 청사의 사무관들 중 갑부터 정까지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실이 알려져 있을 때 첫 번째, 갑과 병 중 적어도 한 명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고 정은 서울청사에서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정은 서울청사로 일단 바로 확정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을은 두 번째 청사에는 근무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다음 과천청사에서 근무하는 사무관은 이들 중 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천청사가 지금 정확한 언급이 안 됐는데 일단은 2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을이 근무하는 청사는 사무관 수가 가장 적은 청사가 아닙니다. 그러면 일단 뭐 1, 2, 3 이런 식으로 제일 많은 게 이제 1등이라고 쳤을 때 을은 여기는 오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첫 번째, 두 번째도 안 되죠. 두 번째도 안 되니까 을이 근무하는 청사는 사무관 수가 제일 많은 청사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 청사가 서울청사가 될 수는 없겠죠. 서울청사는 세종청사보다는 더 숫자가 적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을이 올 수가 없다. 그러면 1번이 일단 서울이 될 리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여기 이제 세종 아니면 과천 이런 형태로 이제 가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나머지 정보들 중에서 뭐 과천청사 위치는 확정이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청사에는 뭐 몇 명만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은 없기 때문에 뭐 지금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정리는 하기가 좀 애매하고 갑과 병 중 적어도 한 명은 세종청사에서 근무한다. 적어도 한 명이기 때문에 뭐 둘 다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일단은 요 정도까지 정리해 놓고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설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이제 또 접근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해설에서 이제 말씀드린 방식은 이런 형태입니다. 서울 세종의 이런 그 대소구도기 때문에 지금 이런 형태로 이런 형태로 이제 이건 숫자 그 크기 비교 이런 형태로 배치를 한다면 세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죠. 서울 세종 나오거나 서울 세종 나오거나 아니면 서울 세종 이런 형태로 나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요 세 가지 경우의 수 각각에 따라서 이제 인원들 배치해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충돌이 발생하는 것들은 배제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접근한 것이 이제 해설에 나와 있는 패턴입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패턴 같은 경우는 안 되고 마지막 형태 여기서는 이제 순서를 반대로 했는데 과천, 세종, 서울 순서로 이렇게 적어지는 그 구도만 살아남아서 이 형태에서 이제 정답 처리하는 그런 방식도 가능합니다. 어차피 이제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대소구도 이렇게 설정하는 거는 경우에서 크게 많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이런 구도는 종종 봤었죠.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패턴으로도 가능한데 일단은 이제 이렇게 정리한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선지 연동해 가지고 봅시다. 갑을병정 중 사무관 수가 가장 적은 청사에서 일하는 사무관은 일자리 창출 업무를 겸임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이제 누구만 간다고 했습니까? 누구만? 을만 일자리 창출 업무를 겸임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을이 제일 사람이 많은 곳에 들어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제일 사무관 수가 적은 청사에서 일하는 사무관이라면 일자리 창출 업무를 겸임하고 있겠죠. 을만 겸임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도 이제 뭐 지금 당장 충분히 판단은 가능할 것이고, 두 번째, 을이 세종청사에서 근무하거나 병이 서울청사에서 근무한다. 일단 을은 서울청사는 아니라는 건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는 것인가? 이건 아직은 단정을 못하겠고, 병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병 같은 경우는 각과 병 중 적어도 한 명은 세종청사에서 근무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도에서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만약에 이제 병이고, 지금 이제 과천청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이제 이들 중 두 명이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어차피 정은 서울청사에서 여기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을과 뭐 갑이 과천청사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을과 병이 과천청사에 들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경우의 수가 나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형태로도 니은 확정 못 짓는다는 거 체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정이 근무하는 청사의 사무관 수가 가장 적다. 정 같은 경우는 서울청사에서 근무하는데 얘는 뭐 이제 하다 보니까 디귿이 남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지금 상대적으로 이 서울, 세종, 이거 예전에는 이렇게 풀렸는데 오늘따라 이게 안 풀리네. 다시요. 그럼 여기가 이제 서울이라고 치거나 아니면 여기가 서울이라고 치면, 첫 번째 이제 서울이 두 번째라고 치면 여기가 세종이 돼야 되고 여기가 과천이 돼야 되죠.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정이 와야 되고 이미 두 명이 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서 갑과 병 중 적어도 한 명은 세종청사에서 근무하니까 여기 세 명이 돼 버리고, 그러면 과천에 두 명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에 위배돼 버리니까 이게 안 돼서 상대적으로 어떻게 서울, 세종, 여기에 과천이 오는 형태로 배치를 해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것,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갔네요, 해석가. 아무튼 뭐 이제 둘 중에 어느 것을 고르던 비슷하게 이제 대소구도 정리는 좀 추가적으로 필요했고요. 지금 해설처럼 안 가더라도 기억과 니은에 대한 판단은 첫 번째로 했었던 이런 형태의 정보 구도만 정리하고도 충분히 판단 가능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조건 명제식 그런 정보 구조는 없었습니다. 명제 논리식이 아닌 자리 배치형 구조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3번 문제. 이것도 지금 약간 기시감이 드는데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 지금 제가 기본서를 안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3번 발문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기억에 없나요? 봤던 것 같기도 하죠. 예, 요거는 아마 그 이제 거짓 구조를 따질 때 그때 바로 한번 같이 다뤘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도 이건 풀어봤었던 것 같기 때문에 요건 넘어갑시다.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문제 구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 큰 틀만 다시 잡고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3번 문제는 이제 발문에서 다음 진술 중 하나만 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개의 진술은 거짓인데, 보통은 이제 4개 진술 나오면 3개는 참, 하나가 거짓인 구조에서 그 하나가 거짓인 걸 찾는 게 초반에 아까 말씀드렸었던 모순관계, 반대관계 발견하는 형태로 접근하는 거였죠.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만만 참이고 나머지 3개가 거짓이면 이 구도에서는 이제 판단하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보자마자 우리가 흔히 보던 그런 패턴 구도로 뒤집자. 뒤집는 거는 어떻게 하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조건 명제는 조건 명제에 대한 부정 구조 취하면 되고, 이런 거에 어차피 적어도 한 명은 구조니까 선언 명제, 선언 명제면 당연히 연언 명제로 치환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이제 부정의 구조를 취해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거짓이다라고 설정해 들어가면 이제 대립되는 거 2개 찾으면 나머지 2개는 참인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게 접근하기가 좀 더 쉬워지겠죠. 자, 이런 형태로 해서 아마 옛날에 이제 정리를 했을 겁니다. 자, 요거 풀이 과정은 생략하고 넘어가고 다음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 얘도 지금 아잠아잠해요. 2018년도까지는 좀 겹치는 게 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계속 드는데, 이거는 뭐 풀었는지 안 풀었는지 기억들이 안 나십니까? 안 풀었어요? 확실히 저도 안 푼 것 같긴 합니다. 자, 요 녀석은 이제 문제 풀이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글 형태로 된 그 문제 구조죠. 문장 독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3분 30초경과. 일단 이제 줄글 형태 구조인데 말이 길기 때문에 이걸 좀 압축하는 게 필요했고, 사업이 세 가지가 나오죠. 이걸 최대한 간단하게,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신생 벤처기업 지원 투자 사업을 A, 그 다음에 이제 벤처기업 입주 지원 사업을 B, 하나가 더 나오죠. 또한이라고 나오네요. 딱 중간 부분에 등장하는 기존 중소기업 지원 사업을 C라고 합시다. 이런 형태로 이제 줄여가지고 좀 기호를 합시다. 자, 그러면 다시 첫 번째 문장. A 또는 B가 10월에 진행된다면 A 10월 또는 B 10월 이면 벤처기업 대표자 간담회도 10월에 열려야 한다. 간담회 10월. 이런 형태로 좀 이제 최대한 축약해가지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창업지원센터가 10월에 간담회 장소로 대관되지 않을 경우 벤처기업 입주지원사업 B죠. 10월에 진행된답니다. 이건 줄여서 그냥 대관이라고 하겠습니다. 대관. 대관되지 않으면 대관이면 B가 10월에 진행되고, 반대로 만일 대관이 된다면 벤처기업 입주지원 사업은 11월로 연기된답니다. 대관이 된다면 11월 연기된다는 것은 10월에 대한 부정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녀석 대우를 취하면 B 10월이면 낮대관. 근데 또 낮대관이면 B 10월이니까 결과적으로는 필요충분 조건 관계가 되죠. 네, 요거를 일단 1차적으로 찾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이 정리는 이제 이미 이런 형태로 되니까 밑에 거는 지우고, 자, 요렇게 해서 요 두 문장, 그런 데부터 그 다음에 이제 만일까지 요 두 문장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필요 충분 조건 관계로 딱 이제 포착을 해야 됐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또한 기존 중소기업 지원 사업 C 10월에 진행이 된다면 벤처기업 대표자 간담회는 11월로 연기된다. C가 10월에 진행이 된다면 간담회는 11월로 연기되니까 간담회 10월이 부정되는 구조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 벤처기업 대표자 간담회가 10월에 열릴 경우 간담회 10월이면 그냥 간이라고 할 걸 그랬습니다. 간담회도 적는 게 귀찮네요. 10월에 열릴 경우 창업지원센터는 간담회 장소로 대관이 되는데, 자, 그 다음 문장. 벤처기업 대표자 간담회 외의 일로 창업지원센터가 대관되는 일은 없다. 제가 이제 해설은 좀 옛날에 작성한 겁니다. 몇 년 전에 작성한 거여서 여기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요 문장은 이런 식으로 읽으면 되는 거였죠. 벤처기업 대표자 간담회가 아니면 대관이 안 된다. 낮 간담회면 대관이 아니다. 결국 이것도 일종의 조건 명제죠. 그러니까 다시 대우 구조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관이 된다는 것은 간담회가 열린다는 소리죠. 간담회가 열렸다는 소리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필요충분 조건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녀석들을 확인하고 나면 이제 해설에서는 양도론법 구조 이게 그 경우의 수 두 가지를 나눠서 접근했는데, 요거는 옛날에 쓴 해설이고요. 요 녀석이 이제 제대로 포착이 된다면 규류법이나 양도론법적 구조로 어떤 특정 정보가 바로 딱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그거는 이따가 하고, 자, 마지막 문장. 이러한 상황에서 신생벤처기업 지원투자사업 A과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 C 중 한 개의 사업만이 10월에 진행된다는 것이 밝혀져서 얘들은 배타적 선언 관계가 됩니다. A 10월 또는 C 10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봅시다. 이게 지금 요 녀석이 이제 갖춰졌기 때문에 대관이 안 되면 간담회 10월 아니다. 이런 식으로도 연결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보이기는 좀 이제 약간 복불복 구조긴 한데요. 일단은 이제 요 녀석들까지 구조화를 해보면 지금 대관, 간담회, 10월, B 이게 지금 연계성이 있죠. 일단 확정적인 정보는 이 자체만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간단한 방법은 양자택일적 구도니까 여기서 그냥 경우의 수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판단해도 될 것이고, 그렇죠? 안 되면 경우의 수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요 녀석이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됐다고 친다면 자 봅시다. B가 10월이면 어떻게 됩니까? 간담회는 10월에 열리게 되죠. A 10월과는 상관없이. 간담회가 10월에 열리면 간담회가 10월이니까 대관이 됩니다. 대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대관이 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필요충분 조건 관계니까 얘들은 이것도 가능하죠. 얘가 아니면 얘도 아니게 되죠. 이 꼴이니까 필요충분 조건 관계는 왼쪽 게 거짓이면 오른쪽 것도 거짓이 되는 이런 구도가 되죠. 자, 그럼 다시 B가 10월이라고 참이라고 가정하고 들어왔더니 간담회 10월, 간담회 10월이면 대관이 돼. 대관이 되면 여기서 필요충분 조건 관계에 따라서 굳이 이거를 필요충분 조건 관계로 정리 안 해도 뭐 상관없었던 구도긴 하지만 그러면 요 녀석에서 어떻게 됩니까? 대관이 되면 10월에 B가 열리지 않게 되죠. 출발점은 B가 10월에 열리는 거였는데 무슨 일이 발생해 버리죠? 정리되셨죠? 요거로 이제 보냐 마냐는 거는 이건 좀 복불복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이제 찾아지면 굳이 이제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눌 필요가 없이 일단은 B 안 열린다는 게 이제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가 10월에 열리지 않으니까 무조건 대관이 되겠죠.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간단한 구조 확실하게 대관이 됩니다. 대관이 되고 자, 그다음 간담회는 그러면 10월에 열리게 됩니다. 간담회가 10월에 열리니까 여기서 후권 부정해가지고 C는 10월에 열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양자택 결적 구도니까 A는 무조건 10월에 열리게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 처리해가지고 기업 벤처기업 입주 지원 사업이 요게 B입니다. 벤처기업 입주 지원 사업은 10월에 진행되지 않는다. 납비라는 것은 이미 도출하고 왔습니다. 니은 벤처기업 대표자 간담회 10월에 진행되지 않는다. 10월에 진행되죠. 세 번째 신생 벤처기업 지원 투자 사업 A입니다. A는 10월에 진행되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죠. 네, 요렇게 문제풀이가 진행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해설은 싹 날리시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요 구도대로 가시면 될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제 그 2판 내면서 요 녀석에 대해서 해설 스텝 2의 그 괄호 2번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수정했는데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지금 봤는데 이게 지금 새 책에 반영이 안 돼 있네. 지금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요 흐름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4번 문제 이렇게 마무리 짓고 이제 5번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5번 문제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기억납니까? 풀었던 것 같죠? 요거는 저도 풀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 다시 풀어볼까요? 풀어봤어도 또 흐름이 그대로 다 기억나지는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한번 풀어봅시다. 이 녀석은 2018년도까지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2분만 드려볼게요.
2분만 드리려고 했는데 20초를 더 드리는 걸로 했습니다. 자, 같이 봐봅시다. 자,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참거짓 구조죠. 뭐 발문 윗마을에 사는 남자는 참말만 하고 여자는 거짓말만, 아랫마을 같은 경우는 반대로 뒤집혀서 남자면 거짓말만, 여자는 참말만 하고, 이 마을들에 사는 이는 남자거나 여자, 당연히 그렇겠고, 자 이제 윗마을 사람 2명, 아랫마을 사람 2명이라고 이제 어떤 전제를 달아줬습니다.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반드시 참으로 도출되는 걸 찾아야 되는데, 보통 이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지금 이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술한 것, 요런 것들에 이제 좀 초점을 초반에, 아이고 어디까지 넘어가? 예, 요런 진술들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일단 일반적인 접근 전략이긴 한데요. 요런 스타일의 문제를 나중에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었던 그 입법고시 문제들에서 좀 더 추가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3회차 수업 때 그때 이제 추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자 일단은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갑진술은 그냥 딱 하나만 있고, 을부터 전까지는 이제 2개씩 있죠. 그러니까 참참이거나 거짓거짓이거나 이렇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만이라고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을에 대해서 병이 이야기하고 있고 정도 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 진술들에서 연관되는 거는 갑이 좀 따로 노는 구도고, 을병정은 같이 뭔가 얽혀버리죠. 그렇죠? 어떻게 얽힙니까? 을이 아랫마을에 사는 게 맞으면 병은 을에 대해서 아랫마을에 산다고 했으니까 같이 참이면 얘도 참이 되고, 정은 을이 윗마을에 산다고 했으니까 거짓이 되죠. 그러니까 얘들은 판단 기준으로 삼기가 애매하죠. 다 지칭 대상이 다르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정은 병이 윗마을에 산다. 병과 관련된 진술을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는 이제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딱 지칭 대상이 겹치는 그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게 을이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포착하고 나면, 아하, 을과 병이 같이 참되거나 거짓되거나 하고, 정은 그들과 이제 대칭되어서 반대로 뒤집히는구나. 요런 구도로 이제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케이스를 나누면 을병 참이고 정은 거짓인 케이스, 그 다음에 반대로 을병 거짓이고 정이 참이 되는 케이스. 어차피 마을은 2개밖에 없으니까 요렇게 이제 경우의 수 2가지를 나누면 되겠죠. 요거 찾는 게 핵심이었죠, 초반에. 그래서 이제 이 구도대로 그냥 따져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을과 병이 참이면 모순이 발생합니다. 요거까지만 체크하고 나머지는 이거는 이제 뭐 어차피 확정 구도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첫 번째 케이스에서 어떻게 되는가? 을 아랫마을에 살아, 갑은 남자야, 그 다음에 을은 남자야까지 다 맞는 말이죠. 정은 둘 다 이제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자, 요런 구도로 갔을 때 일단 요 진술 내용대로 살펴보면, 을은 아랫마을에 살면서 참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아랫마을에 살면서 참을 말하는 사람이면 요 첫 번째 구도에서는 을은 여자가 돼야 되죠. 근데 이 진술과 바로 충돌해버리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2번째 경우의 수로 넘어가면 되는 거였죠. 네, 이런 형태로 초반에 좀 비교적 빨리 네,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을은 참을 말했다고 가정했을 때 아랫마을에 살면서 참을 말하는 사람은 여자여야 되고, 병의 진술을 을은 남자여도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충돌을 일으켜서 첫 번째 경우가 날아가면 딱 그냥 요걸로 바로 싹 정리하면 되는 형태였습니다. 자, 이제 뭐 세부적인 거야. 이제 여러분들 이제 못하시지 않을 거니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5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시간이 애매한데 6번 문제 일단 넘어가서, 6번 문제 우리 풀었었나요? 제가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요즘에 미리 좀 체크를 못하고 와서 죄송한데 일단 오늘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6번 문제 혹시 기억이 나시는 분 있습니까? 안 푼 것 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8년도까지는 저도 이제 기본이론서에서 조금씩 썼는데 이건 안 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교시는 딱 요거까지, 6번 문제까지 푸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간 체크.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3분 정도 경과됐습니다.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하고, 내용 전부 다 이제 참인 걸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인원 설정부터 보면 남자 사무관은 가나 다라 4명, 여자 사무관은 모보소 3명. 자, 이제 4명을 뽑아야 됩니다. 4명을 뽑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정보가 되겠죠. 4명이 뽑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남자 사무관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뽑아야 된다. 적어도 한 사람은 뽑아야 된답니다. 뭐 범위만 제시됐을 뿐이죠. 두 번째도 비슷하죠. 여자 사무관 가운데 적어도 한 사람은 뽑지 말아야 된다. 그래도 이제 여자 사무관은 그러니까 전부 3명이고 적어도 한 사람은 뽑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최대 2명까지, 최대 2명까지죠. 최대 2명. 그러면 남자는 적어도 1명은 뽑아야 되는데 1명 뽑으면 안 되죠. 여자가 최대 2명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원수 관련돼서는 이런 형태의 정보 처리가 되겠죠. 남, 여, 최대 2명이니까 여자가 2명일 때 남자도 2명이고 1명일 때 3명이고 이런 형태의 구도. 근데 뭐 아직까지는 고정시켜주는 건 없고, 자, 그 다음 가운 나운 중 적어도 한 사람을 뽑으면 라운과 소연도 뽑아야 된다. 가, 나, 적어도 1명 뽑으면 라, 그리고 소. 그 다음 다훈을 뽑으면 모연과 보연은 뽑지 말아야 되고, 소연을 뽑으면 모연도 뽑아야 됩니다. 자, 정보가 좀 제한적입니다. 보통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 지금 보시면 선택지도 추가 정보를 주는 그런 조건명지식 진술 구조가 아닌 것을 빠르게 이제 포착을 하셨다면, 이건 뭐 10중 8구 기류법이나 양도론법이다. 뭐 감각이죠, 감각. 이런 식으로 이제 바로 이제 사고로 전환을 해가지고, 어차피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 구도에서 지금 쓱 보니까 양도론법적으로 이렇게 딱 뭔가 구도가 잡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부터 출발하면 뭔가 모순이 발생하는 그런 구도를 다음 번째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 구조가 A면 B고, B면 C인데 C면 낫뛰고, 낫뛰면 다시 A, 뭐 이런 형태, 아니 not A,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게 연세가 쭉 되는 그런 진술 구조들이 싹 들어왔을 때, 그때 그 첫 번째 요 첫 단추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 모순이 발생하는 이런 형태가 좀 반복적으로 등장하니까, 그 첫 출발점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일단 우선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연결고리가, 그러니까 다가 참이라고 하면 얘가 먼저 나오는 문장이긴 하지만, 가 또는 나가 참이면 소 참 확정되는데, 소 참 확정되면 모 확정되고, 뭐 거꾸로 가도 뭐 상관없긴 하겠지만, 또 이제 모가 참이면 요거 이제 대우치해 가지고 나타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렇게 가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단 그냥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연결이 되죠. 다가 참이면 낫모, 그리고 낫보, 그 다음에 낫모, 여기서 이제 도출됐기 때문에 낫소, 낫소면 요것도 이제 대우 구조를 취하면 낫가, 나.
어느 쪽이 우리한테는 더 유리한 정보가 되는가 딱 4명을 뽑아야 되는 게 기본 전제였기 때문에 배제되는 뽑지 않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건 문제가 발생하는 그런 구도가 되죠. 결국 기류법은 주어진 조건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찾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구도는 다가 참이라고 가정했을 때 나오는 거였죠. 자, 다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 낫모 이거 다 적으면 좀 애매하겠다. 이 프로그램의 한계 하면 낫 뭐였죠? 네. 그러니까 if 다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OX를 합시다. 모 빠지고 모 빠지고 이게 뭐였죠? 그 다음에 이제 모가 빠지면 소도 빠지죠. 대우에 의해서 여성 3명 다 빠져버리죠. 여기서 그냥 바로 안 되는구나, 안 되겠구나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가 빠지기 때문에 요 소까지 와가지고 소가 빠지면 가와 나 둘 다 빠지죠. 5명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조건 충족을 못해서 오케이 이건 아니구나, 이걸 바탕으로 다는 무조건 빠지는구나. 그래서 이제 다는 배제되는 것으로 확정. 다가 배제되고 지금 연쇄고리를 이제 쭉 따라가시다가 보면 이제 여기서 또 같은 형태가 또 발생하죠. 만약에 낫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낫 모라고 가정을 하면 또 마찬가지죠. 낫소 나오죠. 그 다음에 낫소로부터 역시 마찬가지로 가도 빠지고 나도 빠진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7명 중에서 4명이 빠져버리면 4명 충족이 안 되니까 에헤이 뭐가 빠지는 것도 안 되는구만. 요게 이제 기류법적인 접근의 일단 1차적인 결과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는 무조건 뽑혀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일단 확정적인 정보 2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가나다라. 그 다음에 모보소. 3년 구분하고 다는 빠지고 모는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여자들 중에서는 지금 모가 빠지는 것까지는 나왔고 모가 들어가는 것까지는 나왔고요. 여자들 중에서는 이제 최대 2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해봤자 2명이죠. 지금 그러면 남자들 중에서는 이제 요 녀석 3명 남았는데 어쨌거나 뭐 이렇게 되건 이렇게 되건 아니면 이렇게 되건 가나 나 중에 적어도 1명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요 녀석이죠. 그게 요 녀석이죠. 요거는 약간 공간적인 이런 정보 처리가 조금 연동이 돼야지 보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가 나 중에 1명은 무조건 뽑힌다는 게 요런 형태의 정보 처리를 통해서 싹 보이면 참이니까 오케이 라 소 무조건 뽑히는구나. 라 뽑히고 소 뽑히고 못 뽑고 다는 빠졌고 이제 여성은 최대 2명까지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확정되는 정보고요. 여기는 둘 중에 1명이 뽑혀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게 이제 좀 복합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정보 처리가 단순하게 명제 논리식 추론 구조로만 다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후반부 가가지고는 이런 형태의 정보 처리가 좀 되어야지 얘가 참이라는 게 보장이 되는 그런 구도가 됩니다. 자, 일단 문제는 6번 문제까지 일단은 1교시는 정리하고 잠깐 휴식을 취했다가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